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연경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이 막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거 아니 큰일 났어요. 예?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 자리에 앉으시게 생겼어요. 이거. 아주 무슨 말씀? 와, 이게 아니 반응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오랜만에 저는 신율 교수님과 이제 이 정치 시사 현안 한 진짜 한 10년 됐잖아요. 예, 훨씬 더 한 15년 됐어요. 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나이, 그리고 이 방송 뭐 이런. 네. 아니 저야 뭐 나이야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원경 씨의 나이가 또 이게 또 알려지면 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사실 우리 이연경 평론가의 이 자녀분 이름이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던 거 제가 기억나시죠? 전화했었죠. 예. 네. 그래서 당연히 저로서 너무 영광이다 그랬는데 참 그 꼬마가 벌써 13살이 예, 됐다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예. 참 세월이 빨라요. 어제도 계속 세월 얘기만 하는데 참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연경 평론가님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얼핏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YTN 듣는 줄 알았는데 이게 채널A인가 MBN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YTN 라디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네. 근데 2월에 학생들이 저희 딸이 잠깐 하셨는데 반편성 배치고사를 치는 시기입니다. 근데 총선이 50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계의 반편성 배치고사나 대진표의 선행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있잖아요. 예. 시사의 대가세요.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연결고리 이건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와, 말씀하시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NBS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요. 잘하고 있다가 38%, 잘못하고 있다가 55%입니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N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간 7%포인트가 올랐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사 중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5%로 집계가 됐는데 이 신뢰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5월 둘째 주 40%, 작년이죠.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걸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는 응답은 44%였는데 요거는 직전 조사 대비해서 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48%로 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1%, 개혁신당이 3%, 녹색정의당이 1%였고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이 24%였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7%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숫자를 쭉 전해드렸는데 이제 행간에 읽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를 보면 견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응답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면 야당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대통령 지지율. 예. 예.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지지율에 의해서 선거 구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공천 시즌이라서 야 뭐 이 공천 누가 되냐 뭐 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선거의 승패를 나눌 때 이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대부분의 70% 정도는 선거 구도가 결정을 하는데 네. 그 선거 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 가지고 선거를 하고 싶어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뭐죠? 3년 차거든요, 지금. 네. 3년 차에 치러진 선거가 굳이 얘기한다면 김대중 정권 시절에 치루어진 16대 총선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한 21대 총선 그리고 이번이거든요. 세 네. 번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총선은 사실 일반 총선이 아니에요. 그 일반 선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기 결집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아무래도 정권이 유리해지고 여당이 유리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선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16대 총선밖에 없는데 16대 총선 당시에 김대중 정권 시절인데 이게 원래 3년 차면은 정권 심판원이 나오게 그쵸.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이거 굉장히 그런 아마 그 여권 전체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합니다. 네. 창당을 한 12월 달에 창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 있기 바로 직전 12월. 그런데도 졌어요. 이게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에서 정권 심판론이 사실은 40% 미치면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더 대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지금 대두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아. 지금 요거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아주 유사해요. 여론조사 내부에서 심판론, 견제론 요 두 개가 이제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원사이드하게 선거 구도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전략 부재예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얘기하면서 매일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MBS 조사는 2주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난번 마지막 조사는 설 전 조사였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설 전은 아니고 설 직후구나. 네. 그런데 그때 설 직전에 대통령의 대담이 있었죠. 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를 보면 사과가 미흡했다.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설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특히 오늘 NBS 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해요. 네.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냥 얘기해야겠다. 제가 나중에 개요는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것도 네.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추세라는 건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나 이번에 MBS 조사나 이거는 공통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매번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통한 정권 심판론의 불붙이기. 네. 이거는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다른 걸 끄집어내야 되는 다른 거 얘기가 없어요. 예. 낡은 레코드판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실은 힘들죠. 정권 심판론을 계속 유지하기는. 저는 그 결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이게 좀 떨어져요. 오늘 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확장력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지지층의 확장력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네. 대통령보다 훨씬 좀 높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긍정적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대통령보다 국민의힘이 더 관심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냐면 원래
이 과거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회고형 투표에서 지금 현재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에 관심이 더 쏠림으로써 전망향 투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미래 가치에 대한 투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어날 네. 거라기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그렇고요. 예. 아유 우리 또 PD님이 진짜 감사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갤럽. 한국갤럽 여론조사 13일에서 1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이 조사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새 이거 잠꼬대 안 하세요 이걸로? 네? 그거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단어로 치환하는 거를 우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말을 쓰지 마라. 뭐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예. 요새 그거 TV에서는요. 네. 이거를 보통 CG로 이렇게. CG로 해가지고 CG 처리하죠. 네. 원칙적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읽어야 음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아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총선의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견제라든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인데 예. 그게 얼마나 예봉이 먹힐 것인가. 근데 이번엔 좀 무뎌진 측면이 있고 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아젠다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목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전략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19대 총선. 20대 총선. 20대 총선. 잠깐만요. 19대 총선. 네. 이명박 정권 5년 차에 치러졌던 선거.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뒤로 쫙 빠지고 박근혜 네. 비대위원장으로 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이게 총선인데 이게 막 대선 분위기가 막 무시무시 풍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무뎌질 수 있죠. 5년 차 선거에서 그때 당시 여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좀 보면요.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 위헌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통진당화. 예.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동영 전 장관 이거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발음 안 나와요. 정동영 전 장관이요. 예.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의석 몇 석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살벌한 라인업이란 말을 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이런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86 운동권뿐만 아니라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이재명 대표, 정진상, 김용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순항 중이다.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범죄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섭고 그러니까 사천 공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목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그러면 이게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그 네.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리는 재난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100분의 50을 줄여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목길이나 경사진 도로는 빙판길이 예상되니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는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쌓인 눈을 미리 치워 붕괴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이었습니다. 네. 좀 아까 정책으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셨죠? 정체성으로 하는 거냐. 정체성. 사실은 있잖아요. 정책으로 우리가 투표를 했던 케이스가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4대강 사업 얘기 나올 때가 맞아요. 4대강 예, 사업 이제 그게 반값. 이슈가 되는 거. 예. 그리고 등록금. 또한 그때가 아마 비슷한 때일 거예요. 네,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었죠. 무상급식 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네. 그만둔. 정책은 사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가지고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정책 가지고 싸우려면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다면 거기에 무슨 정책이면 돈이 들어가니까 네. 돈 어떻게 마련할 거야. 그렇죠.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글로 들어가면 이때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예. 전 이 부분이라고 보는 게 통진당화를 막아야 된다. 통진당은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해체가 됐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친북 세력이 뭐 교두보래가 네.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정체성 뭐 싸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중도층이라는 게 이분들의 특성이 스윙보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찍을까 저기도 네. 찍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통진당 문제 다시 끄집어내고 친북 세력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분들의 손은 절대로 글로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대장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건 복잡해가지고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장동화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맞아. 그런 뭐 문제가 있었지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단어를 툭툭 던지잖아요. 네. 제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참 거기에 능해요. 뭐냐면 정치는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단어 하나로 대충 끝내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 친북, 통진당화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대장동 공천 툭 던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로 사람들한테 하여간 팍팍 꽂히게 이걸 참 잘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게 근데 만일 말이에요. 이게 설명을 쭉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문제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도층한테는 어느 정도의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 네. 다시 말해서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스탠스로 아마 총선을 이 쓰게 될 스탠스를 것이다. 가고 그리고 통진단 얘기 계속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예. 근데 보조금 6억 6천만 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반환하고 싶은데 반환할 조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게 맞다.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 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의지의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측과도 이제 각을 세우는 거네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각을 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이준석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붙어야 된다라고 딱 그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돼야만 사람들이 과거 지향성을 본래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총선을 마치 대선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권력에 투표하는 듯한.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을 안 하는 게
반응을 했다고 그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같은 체급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체급도 체급이지만 선거 구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별 반응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선 공천을 두고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공천이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히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비명계가 공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할 말을 하는 고든 분들이 거의 다 배제되는 공천이 되고 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오고 방탄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선거에 나올 것이다. 민주당의 참패로 인해서 의회의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텐데 이것을 막아주는 대안 세력, 지금 이낙연 대표를 위시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겠죠.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새로운 미래를 지지해달라라고 애둘러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렸던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합류할 가능성을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김종민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현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리지처치 담임 목사, 성일농장의 강상훈 대표를 언론, 종교, 미래농업 분야의 인재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재 영입 문제가 어쨌든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의 비판의 포인트는 사욕이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라. 여기에 있는 걸까요, 교수님?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친북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런 거를 거면은 중도층이 사실 굉장히 선택하기 힘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친북 프레임, 종북 프레임 아니 대체 친북 이런 그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맞받아 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저는 사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오고 이런 단어는 전 그렇게 그럼 지금 공천 받은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새로운 미래가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에는 맞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소위 공천을 못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도 인정하는 친문들인데 네. 그럼 이분들을 받으면 그거는 문재인의 새로운 미래가 되는 건지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와야지 좀 기여도 올라가고 주목도 받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조바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탈당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과연 파괴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요. 그게 이제 이삭이냐 알곡이냐 이 논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본인들의 하위 20%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 소위 말하는 법안 발의 건수라든지 출석률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상임위 출석률이 30%대거든요. 네.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가 6건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 있죠? 97건인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20% 걸리는 거. 네. 이러니까 이게 알곡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그 파괴력은 알곡이냐 이삭이냐 이거에 의해서 갈라질 텐데
제가 볼 때 쉽게 이삭죽기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예. 마지막 예. 키워드 할 시간이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민주당의 여전사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하면서 수도권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답을 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고 있고 이 세 분은 아마 그 임전부터의 자세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전사라는 단어 저는 뭐 같은 여성 입장에서 크게 뭐 반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수도권에 이 세 사람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안 그러면 이 세 명을 이렇게 묶어서 언론에 노출을 시켜보고 앞으로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이영경 평론가님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뭐 관계는 없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 씨하고 똑같은데? 방송 대기실에서 2번 뵀는데 저를 모르시던데요. 그러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략 공천. 네. 더군다나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네. 할 때에도 공천 같은 거 할 때 불이익을 되도록 없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전투력은 분명히 있어요. 전현희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전투력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좀 반대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면 거부감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죠.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법조인이었다는 것과 지금 저 몰랐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다 변호사, 법조인 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계속 각을 세웠던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각을 확실히 세워야 되죠. 근데 네. 이게 조금 오바가 되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내일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지금까지 이현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